네, 여야 간의 극한 공방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 본회의가 국회 정상화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 사직서 처리 시한 이제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세균 국회의장이 원포인트 국회에 소집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본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는데요. 이것은 지금 국회의장의 권한이자 저는 의무사항이라고 보는데 국회법 76조를 봤더니 국회의장의 본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이 결정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권한인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이런 권한이 물론 있지만 이 사안의 내용 자체가 지방선거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이 사직 처리는 이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반드시 뽑아야 할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그럴까요? 국회의장도 이걸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할 것으로 봅니다. 네, 본회의 강행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전혀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행할 수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과 곳곳에 전선을 만드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북핵이라든가 북미 직접 대화라든가 남북 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큰 지금 이슈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야당은 지방선거에서 이렇다 할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곳곳에 이슈를 만들어야만 야당의 존재감을 지금 부각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합의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사퇴를 해서 지방선거에 나가면 이번에 내일 이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대표자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민주주의는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것인데 국회의원들이 그것이 보궐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직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야당 입장에서도 이것을 합의 처리하지 안 한다면 이것 또한 직무유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회의장의 권한과 의무고 당연히 이것을 국회의장이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야당이 등을 돌려서 협치를 안 해주면 개혁입법 3분의 2 선진화법에 적용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앞으로 줄줄이 통과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해겠습니까? 정부와 그리고 민주당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이것이 당연히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이것을 본회의에 넘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설득을 해서 서로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지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지금 쟁점 법안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집권 1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정부 여당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한테 손을 벌릴 일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무조건 강공으로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야당을 설득하는 그런 모습이 훨씬 중요하지 너희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것들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국회의장의 강행보다는 합의 처리가 더 중요하다. 합의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합의하고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직서 지금 안건이 처리가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 147석을 넘어야 되는 겁니까? 네. 그 의결 정족수의 과반이 되려면 147석이 필요한데요. 저도 국회의장이 강행 처리하는 데 대해서도 저는 원치 않습니다만 합의하는 것이 가야 모양새도 좋고 또 무엇보다도 앞으로 남은 협치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만 문제는 안 됐을 경우 날짜가 내일 하루밖에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반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협치와 또 합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좋지만 지금 의결 정족수를 보면 정말 아슬아슬할 정도로 물리적으로 사실은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표 계산을 해보면 다른 야당들이 동의를 하기 때문에 통과할 가능성은 높다고 좀 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일이라는 마지막 시한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밤이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 협의를 이뤄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협의가 끝까지 노력을 했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럼 포기할 것이냐 강행할 것이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뭐 강행을 하는 건 좋은데 예. 지금 표를 보면은 147석을 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회의장이 강행을 한다면 한국당은 틀림없이 로텐더홀에서 의사당을 봉쇄하는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바른미래당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두 당을 빼고도 충분히 150석, 147석을 넘는다면 그러면 국회의장이 강행을 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리스크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 여기에 뭐 비례대표 의원과 또 무소속 의원까지 합쳐서 147석을 넘을 수 있다라는 뭐 상황 아닙니까? 147석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때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한 분만 국회의원 그중에서 한 분만 몸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치적인 큰 타격이 아슬아슬한 상황을 국회의장이 이것을 가지고 물론 명분은 있지만 예. 그것보다는 사실은 합리적인 설득과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전 좋다는 것이고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홍문정, 염동열, 최표원 동의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면 자동 보고하고 바로 이것이 표결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체포동의안을 집행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것들이 국회 제수기 감싸기 이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국당도 거시적으로 봐서 국회의원이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능적인 기능이고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 상황에서 대승적으로 국회의장의 뜻에 동참을 하는 것이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이 두 분들이 체포동의안을 처리를 해서 나중에 뭐 구속되든지 아니면 석방되든지 그것은 법원에서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이런 국회 정상화의 일정 부분 합의는 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내일 본회의 처리 안건을 두고도 한국당과 여당 내에서의 합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네.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패키지 협상을 하자. 특검 그리고 뭐 추경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내일 본회의에서 해야 한다 하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지금 그걸 뭐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오히려 이제 본회의 이후에 특검을 하자라고 홍영표 또 원내대표가 또 선을 그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조차도 지금 정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 하루 남은 내일 합의가 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합의가 상당히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렵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특검 아니겠습니까? 이 특검을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특검을 지금 수용하지 않겠다는 뭐 당분간 수용하지 않겠다는 예. 이런 뜻이고 한국당은 특검만큼은 하고 나머지는 민주당이 원하는 걸 다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핵심적인 키워드가 특검인데 이 특검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겠냐. 지금 단식투쟁을 지금 원내대표가 한국당 원내대표가 했지만 이것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전향적으로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냐? 그러면 모든 것이 저는 일순간에 다 풀리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지금 그럴 기미가 없기 때문에 내일 시한도 마찬가지로 특검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한국당도 이것에 대해서 거부할 것이다. 그러면 국회 앞에서 농성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또 뭐 1년, 2년, 3년 전에 있었던 그 로텐돌의 그 농성 장면 그런 걸 또 판에 박힌 듯이 흘러간 어떤 영화처럼 필름처럼 이렇게 볼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봅니다. 예,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홍 원내대표가 지금 이렇게 이번 본회의 이후에 특검을 하자라고 시점을 못 박은 게 나중에 뭐 여야 진통을 더 불붙인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여권은 사직서 처리 원포인트 국회를 개최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야권에서는 조건 없이 특검을 받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홍영표 신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대선 불복 특검은 어렵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밤이 고비로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벌써 서로의 입장차가 이렇게 현격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협의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만약 협의가 안 돼서 강행하게 될 경우 혹은 강행하지 못하고 4명의 국회의원을 그 지역구에 대해서 뽑지 못할 경우에는
입법기관이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참정권을 제한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 또한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민심의 역풍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차선책이라도 찾아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여야 모두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추미애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간에 장외설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추 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를 두고 빨간 옷을 입은 청개구리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뚫어진 입이라고 막 하지 말라. 다소 좀 격한 발언들이 서로 오고 간 것 같아요. 정치는 결국은 말로 하는 거고 결국은 말이 중요하고 정치인의 말은 고도로 계산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금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 조롱 또는 인신공격 이 두 가지가 지금 부딪히는 지점인데 두 가지 다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품격 있는 언어가 필요한데 지금은 선거 국면이고 선거에서는 자극적인 언어를 해야만이 유권자들을 표로 내 편으로 아군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 표를 나한테 가져오면 투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앞서가는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고조되고 있지만 선거는 막판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고 선거 직전에 어떤 변수가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리고 각 당 대표는 대표대로 지금 치열하게 공중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대표들 뭐 원내대표라든가 뭐 추미애 대표라든가 김성태 원내대표라든가 홍준표 대표라든가 이 정당의 지도자들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우리나라의 큰 정치 제목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좀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87 민주화가 치러진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국민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물론 댓글 같은 것들은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면으로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동원하지만 그러나 국민들을 향해서 정치인들이 말을 한번 하면은 그것은 국민들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대방의 아픈 부분을 찌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너무 인격 비하하거나 그리고 조롱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앞서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이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제가 꺼내드린 이유가 이런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이런 설전이 정상화를 만들기 위한 합의에 더 어려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당연하죠. 그런 이제 막말이나 이 비아냥 수준의 내용을 보면 이미 협상은 끝났다. 협상은 없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 협상의 첫째 조건이 상대에 대한 존중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협상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상대의 감정이나 이런 어떤 약점을 자극하는 것인데 지금 대표들의 설전을 보면 서로 상대의 약점이나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협상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라는 정도로 상대를 서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라서 과연 하루 남은 협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미 서로 다른 기차로 이미 등을 돌리고 가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9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뭐 아무 성과가 없는 단식이었다 또는 일종의 좀 필요성을 많이 부각시킨 단식 농성이었다라는 게 엇갈리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떤 의견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장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북한의 핵 문제가 모든 이슈를 덮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신문이라든가 방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김성태 원내대표의 뭐 여러 가지 단식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정치적인 효과는 거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과연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회의적인 비판적인 시각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최고의 무기다. 이렇게 전략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드루킹만큼 더 큰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소재가 없다고 전략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하든 당대표가 단식을 하든 가장 정치적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은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단식이라든가 극한적인 투쟁을 하는 것이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아무 정치적인 효과가 없었다 하면 그것은 저는 어폐가 있다고 보고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이것에 대해 동조를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정치는 50% 싸움이기 때문에 중도층이 여기에 과연 들어왔을 것인가. 아직까지는 거기는 미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홍준표 대표의 여러 가지 자극적인 말, 어떤 강한 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의 선거라든가 지지층, 중도층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도 그동안 숨어있던 35%의 보수층을 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유인적인 어떤 언수를 지금 내뱉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당은 얼마나 큰 무기가 많습니까? 지지율 고공행진 그리고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 1년에 그런 80%의 지지율 그리고 의석도 마찬가지로 한국당보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당인 제1야당인 한국당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말미암아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티로진 운동장을 뒤집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지만 그래도 어떤 건수를 잡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봐줬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정치의 모습을 봤을 때는 부정적인 것이 컸지만 그러나 지지층에서는 일정 부분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효과가 있었다. 김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도 일정 부분 이슈화하는 데는 성공을 거뒀다. 왜냐하면 미디어에서 일단 조명을 받았고 그것을 이슈화하는데 나름대로 저는 기이한 측면이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단식 투쟁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확산시키는 데 기여를 했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는데 그 대부분의 내용이 비아냥과 조롱이었다는 것이죠. 명분이 약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하는 것이 과연 타당했던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가. 더군다나 이런 단식이라는 것은 군사 정권 시대나 정말 엄혹한 시절에 약자가 최후로 선택하는 저항 수단인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단식을 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비아냥, 이 부정 이런 내용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얻은 것 없이 중단해서 그래서 단식 투쟁 이런 것은 정말 정치인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얻어서 이게 확산되는 데는 일정 부분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교체가 됐고 이번에 또 이제 29일이면 국회의장 임기도 끝이 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의장직 후임 자리를 놓고 누가 될 것이냐가 이제 최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인데 야당 입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국회의장직을 여당 측에 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장하는 내용이 지금 어떤 겁니까? 참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참 뭐 우원식 원내대표가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음 원내대표한테 넘겼고 마찬가지로 지금 국회의장이 29일 날 임기 만료가 되면 국회의장이 없는 국회가 또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도 있는 이런 우리 국회가 어떻게 보기에는 상당히 우리 국민적 시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비난받아도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보면 지금 한국당은 한국당 나름대로 보궐선거 6.13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되면 결과에 따라서 한국당이 제1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29일 날 끝난다고 할지라도 6.13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원구성을 합의해 주지 않을 겁니다. 원구성이라는 것은 3당이 합의해야만이 상임위원장도 배분하고 국회의장단이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한국당이 노리는 것은 국회의장을 가져오면은 여러 가지 집권상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국당이 앞으로 주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국회의장을 이번에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한국당이 하겠다 이런 뜻일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지금 제1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1당이 국회의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직권상정도 개혁입법에 대한 직권상정이라든가 쟁점법원에 대한 직권상정이라든가 이런 권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양당 다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특히 집권 2년차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개혁입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야 될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의장만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강하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시점에서 결국은 국회의장 없는 국회, 이것이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한참 동안 뒤까지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현행법상에 따르면 여당에서 국회의장에 나오지 않을 경우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당연히 여당에서는 그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 그 여야 입장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이 현재의 국회의 모습을 잘 보시면 국회의원이 공석이 돼도 못 뽑고 국회의장도 못 뽑고 유권자들이 눈에는 이 국회가 어떻게 보이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 대표기관으로서 지금 기능이나 역할이 굉장히 국민들의 이 눈 속에는 의구심이 가득 찬 불신의 집단으로 보여서 국회 무용론이 나오고 국회 조기 해산 얘기까지도 앞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의장을 자기 손으로 뽑지 못하는 이런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심각하게 느끼고 자기 국회의원과 또 국회의장을 스스로 무난하게 뽑는 그런 묘안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숙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선거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가 슬로건을 내걸었거든요. 슬로건 내용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내 삶을 바꾸는 투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그리고 경제를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 즉, 뭐 정부 심판론을 좀 내건 것 같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뭐 민생은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쇼하는 정당이 아니라 일하는 정당, 민생 챙기는 정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쭉 보셨을 때 민심에 제일 와닿을 수 있는 슬로건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다 진영 논리에 맞춰서 각각 진영에 유리한 것이 이제 캐치프레이즈고 슬로건을 이제 정하기 마련인데 슬로건을 보면 뭐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각 당의 나라다운 나라 이것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어떤 10년 정권이 나라를 망가뜨렸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구속당했다. 그래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런 뭐 집권 여당 지금 1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힘을 주면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뜻이고. 이 나라다운 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 문재인 대선 후보 당시에 또 캐치프레이기도 했죠. 뭐 결국은 민주당이 후보를 내서 당선시킨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같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하나 또 뭐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이 없고 자연스러운 논리고 이것이 가장 지금 국민들한테 쉽게 먹힐 수 있는 정치 슬로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정권이 뭐 2년, 3년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1년 가까스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1년 정도밖에 이제 넘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은 결국은 국정의 실패를 공격을 해야만이 나라를 넘기겠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북한과 관련한 여러 가지 판문점선 이것을 이제 공격하는 것이고 야당은 평생 어떻게 보면 숙명적으로 과거를 공격하는 것이 야당의 숙명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그리고 어떤 외교전, 북한 핵을 중심으로 한 외교전 여기에 몰입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정을 공격할 소재가 상당히 없다. 그래서 과거를 공격하는 것이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냐. 이것은 북한과 대화를 해서 북한 핵을 포기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포기되겠냐. 북한이 지금까지의 통일전선을 보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냉각탑 폭파하는 그런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이번에도 뭐 핵실험장을 폭파하면서 이런 것들로 보여주고 이것이 지나면 다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가지고 또다시 우리를 압박하고 협박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한국당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북한의 이런 전략에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것이 한국당의 논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대 이슈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을 덮고 있는 것이 북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당은 이것을 들고 나왔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슬로건 중에 확 눈에 와닿는 슬로건이 있습니까? 네, 아주 눈에 확 와닿는데요. 나라를 통째로 넘기겠습니까? 야당의 그것이 눈에 확 들어온 것은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평화협정이라든가 한반도 전체의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에 이런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이것은 거의 국민적 지지를 10%로밖에 받지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이렇게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한반도의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가. 보수 통합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저변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런 자극적인 슬로건을 가지고 과연 보수를 통합하고 지지를 확산시킬 수 있는가.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나 저는 충격적인 그런 슬로건으로 봤고요. 예. 사실은 이번 선거는 사실 슬로건이 사라진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남북 정상회담이 이은 북미 정상회담,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평화회담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큰 하나의 블랙홀로 사실은 삼켜가기 때문에 곧 6월 10일 날 또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온통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 가다 보니까 정작 이 뭐랄까요, 지방선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상당 부분 슬로건에 눈길을 돌릴 그런 여유랄까요, 그런 틈이 없는데 저는 이 현재 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 때문에 여당은 손쉽게 어떤 슬로건을 내걸어도 지금 먹혀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고, 야당은 전략 부재에다가 이런 자극적인 슬로건이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는 몰라도 이것이 오히려 전략 부재로 지지자들을 좀 확산시키는 데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슬로건이었다라고 좀 혹평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경 보수 우파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유독 좀 강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북한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 폭파 폐기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도 여전히 강한 발언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한국당의 태도가 앞으로 계속 지방선거 끝까지 갔을 때 보수 우파를 결집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정치는 50% 싸움이라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결국 중도 표심을 가져오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에 전반적인 선거와 이번 선거는 좀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고 나서 보수 지지층이 상당히 지금 괴멸되고 밑으로 숨어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끄집어내는데 효과가 최대한 어떤 선거 퍼포먼스를 지금 전개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방관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데, 홍준표 대표 1인 개인기에 의존하는 것이 한국당의 특이한 선거 전략이다. 엄청나게 자극적이고 강한 어떤 정치적인 멘트를 하고 상당히 비판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50%가 비판하든지 60%가 비판하든지 비판을 하지만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인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와 있고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지방선거 이슈가 지금 상당히 묻히고 있고, 그리고 정권 1년 동안 한국당이 야당으로서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이슈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의 1인 개인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과거를 공격하고 북한의 핵은 위장 전술이고 위장 쇼다, 이런 식으로 하고,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준표 대표의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언어의 구사는 2년 뒤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이번 지방선거 때 그동안 지지했던 보수층을 포민으로 끌어내서 결집시키는, 지방선거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조직을 재건하는 그런 역할에 맞춰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홍준표 대표가 사퇴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결과 또한 지금 여론적 지표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방면에서 보면은 이번 지방선거 때 훨씬 더 강한 이런 어떤 그 정권을 향한 공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의도된 것이고 더 강한 발언을 해낼 것이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보수 우파를 결집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아니, 결집해낼 것이다가 아니고 결집할 의도를 가지고 그런 정치 어떤 퍼포먼스를, 슬로건이라든가. 그럼 결집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결집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사회에 현재까지 물론 진보와 보수, 저는 정당의 어떤 칼라로 봤을 때는 다 보수 정당으로 저는 보지만, 예. 그래도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해서 봤을 때는 물론 지역주의 정당도 있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35%가 저는 보수 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 35%만 끌어낸다면 한국당으로서는 이번 지방선거 때 성공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전략을 맞추고 지금 여러 가지
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보수가 오히려 이 결집하기보다는 분열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의 발언으로 이런 발언들로 오히려 분열되고 있다. 예. 그건 아까 제가 혹평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평가를 한 거예요. 혹평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장의유 한국당 내에 김태호 경남도지사라든가 또 유정보 시장 후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오지도 말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당 안에서 이런 분열과 파열음을 낸다는 것은 이미 자기 내의 주요 후보군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협의를 끌어내지 못하는 대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이 한 명의 유권자를 끌어들이기도 아까운 이런 시간에 대표가 나서서 이런 선거를 망친다는 그 후보들의 이야기를 저는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은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시대에 이 여야가 따로 없고 진보 보수가 따로 없고 협력해야 된다는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거꾸로 이용해서 오히려 자당의 후보들로부터 비판받는 이런 모습이 유권자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느냐는 것이죠. 저도 제3자의 입장에서는 대표가 자기 후보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지하려고 하거나 이 보수층들이 왜 저런 식으로까지 하느냐에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에 홍 대표의 이런 전략적인 발언이라 하더라도 당장 이번 선거로 봐서는 저는 역효과가 훨씬 크다고 보는 거죠. 예. 여당이 엄청나게 지금 지지율도 높고 크기 때문에 야당은 적전 분열하고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지리멸렬할 이 시점에서 민주당과 집권 여당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입법적인 성과를 내야만이 개혁이 완성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기반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집권 여당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지지율 80%, 대통령 지지율, 정당의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데 입법적인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왜 작은 야당, 제1야당이 작지만 그래도 117석인데 야당을 설득해서 입법화를 해야만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국정 운영하면서 또 다른 실수가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하나만 드루킹 이런 댓글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특검을 하자고 단식까지 하는 입장인데 조금만 더 큰 혹시 예기치 않은 사고가 터진다면 더 큰 여러 가지로 비화되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이런 기회에 야당을 포섭하고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서 입법화를 통해서 성과를 내고 개혁을 완성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여당의 역할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